이번에는 산업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게 보면은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이 산업혁명에 의한 사회 변화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노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될 겁니다. 노동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레드 컴플렉스가 세서 뭐 금기 시대인 건데 그건 나쁜 건 아니고 정확히 알면 되는 겁니다.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싫다고 해서 일본을 모르면 안 되겠죠. 북한이 싫다고 해서 북한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확히 언급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산업혁명 얘기를 해봅시다. 자, 중세 또는 근대 초기에 상공업, 도시 이런 것은 여전히 이 길드의 통제 안에 있어요. 길드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공업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길드라는 틀에. 상공업은 점차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고 싶은데 길드라고 하는 틀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길드를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워낙 돈도 많고 힘도 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공업자들이 길드의 통제를 우회해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농촌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어요. 농촌으로 진출할까?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곳. 자, 그래서 진출한 곳에서 선대제 수공업을 합니다. 선대제는 선, 미리, 대가를 주는 수공업 제도, 뭐 이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뉴팩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뉴팩처는 공장제 수공업이죠. 공장제 수공업, 사람들을 여러 명 한 공간에 모아놓고 그냥 수공업 생산을 시킨 겁니다. 예. 공장제 수공업이요. 이거는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 기계가 발전하기 전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수공업 생산이라는 것이 매우 증가하게 되고요. 그거는 곧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 자본주의도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수공업에 의한 자본주의가 공장제 기계공업에 의한 자본주의 발전으로 전환되는 것,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산업혁명은 에 대해서 살펴보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럼 왜 영국이었는지에 대한 배경, 원인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영국은 시민혁명, 명예혁명 등에 의한 시민혁명이 좀 일찍 진행됐죠. 다른 데 비해서. 일찍 진행됐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일을 꾸미기가 좋겠죠. 자, 두 번째, 이 지역은 철이나 석탄과 같은 자원이 풍부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강점입니다. 철과 석탄은 지금도 철은 중요하고 석탄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에너지원으로서 엄청난 각광을 받았던 것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클로저 운동이죠. 인클로저 운동을 해서 잉여 인간들이 증가했죠. 이렇게 말하면 미안해요. 너무나 나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이 실업자들을 어디 갔겠어요? 풍부한 예비 노동력이 되었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지역의 각종 도로나 운하들이 추가적으로 개통되면서 교통이 발전하게 되었고 도로나 운하가 발전하면서 이동이 편리해지죠. 그런 것은 시장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본다면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의 발전. 자, 이 기술의 발전은 주로 방직기가 천을 짜는 것이고 방적기가 실을 짜는 것이죠. 이것의 개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 영국이 이런 모직물 산업과 같은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자, 이런 게 영국에서 일찍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전개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영국은 청나라나 인도에서 생산했었던 산업을 좀 대체하고 모직물이나 면직물 산업에서 그 비교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 당시에 되면은 직물산업, 면직물과 같은 직물산업에서의 생산이 증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각종 방적기와 방직기의 개량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뭐 아크라이트죠. 아크라이트의 그 수력 방적기가 있어요. 수력 방적기. 이거는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동력혁명을 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매니팩처나 공장제 수공업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수력방적기도 쓰고 아니면 사람이 수동 공구를 써서 열심히 면과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동력을 개발하면은 사람이 아니라 큰 물건을 막 만들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동력혁명이 그때 나타나는데 이 동력혁명은 바로 자, 제임스 와트 외워야 되는 사람이죠.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은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개량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증기기관을 개량하면서 좀 쓸모 있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직물의 생산 증대 정확히 말하면은 노력이겠죠. 노력과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나타난 동력혁명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산업혁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계적 완성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력혁명, 증기기관, 물을 끓인단 말이죠. 그럼 물을 뭘로 끓였냐? 물을 뭘로 끓이긴 석탄으로 끓였죠. 그래서 석탄이 막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석탄을 막 생산해서 불을 세게 떼우고 증기기관으로 기계를 돌리고 그랬더니 기계는 뭘로 만들어? 철로 만들잖아요. 그럼 철이 많이 필요하죠. 그럼 당연히 철과 관련된 산업, 제철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연쇄적인 발전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공장을 기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안착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공장제 기계공업에 의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수공업 단계에서 기계의 개량과 동력의 개량 이런 것을 통한 연쇄적인 다른 산업으로의 부가가치의 확산 이런 것들이 공장제 기계공업을 만들어낸 것 이걸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었으면 그걸 외부로 팔아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고 그런 것은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전과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세 번째로 교통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교통혁명은 물건을 많이 만들게 되니까 이 물건을 수송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운송수단이 발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량한 증기기관차예요. 네, 기관차가 만들어집니다. 그 철도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유행하면서 철도가 막 만들어져요. 그럼 철도가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뚫려 있으면은 물건이 막 이동하기 좋겠죠. 그럼 많이 만들어도 많이 팔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사람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배도 중요하죠. 물건을 많이 실는 배, 그쵸? 이것도 증기선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교통이 발전하면서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이 더 늘어나는 측면 봐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혁명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 산업혁명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은 미국의 모스부 알죠? 띠띠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유선이에요, 유선 전신. 처음에는 전기선이 있는 데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전화기, 이것도 무선 전화가 아니라 유선 전화예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되면은 전신이 무선이 됩니다. 무선 전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은 뭐 쉽게 말하면은 홈쇼핑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정보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통과 통신 혁명이까지 이어지면은 산업화라는 것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통이나 통신혁명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외부로 팔겠습니까? 팔리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많이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불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두서 없었지만 얘기를 해봤고요. 이 산업혁명을 영국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주로 면직물 같은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은 유럽 지역으로 확산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유럽 지역에서 영국 이외에 첫 번째로 산업혁명을 발전시킨 나라는 이제 뭐 벨기에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뭐 광업이나 제철업을 통해서 산업혁명에 빨리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도 역시 섬유 산업을 통해서 그 산업혁명의 산업화를 빨리 땡긴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초중반에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이 되면은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뭐 독일, 미국과 같은 나라한테 이게 산업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과 독일은 똑같이 다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철강과 화학이나 이런 그 분야에 발전을 시켰는데요. 독일은 아무래도 국가가 주도를 해서 이걸 진행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자원이 풍부하고 시장이 넓고 풍부하고 노동자도 많고, 그러니까 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풍부한 뭐 신이 내린 나라잖아요. 이런 축복의 나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돌아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8세기 영국, 19세기 서유럽의 나라들, 19세기에 이제 유럽 독일과 그렇게 지역과 이제 미국 지역까지 자본주의에 의한 산업혁명이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산업혁명과 산업화라는 것은 18, 19세기에 전 세계로 확산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에 따른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제, 첫 번째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그 생산의 증가로 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 이건 문제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당시에는 너무 많이 느니까 인구론을 얘기한 메서스 같은 비관론자도 등장했었죠. 자, 세 번째는 중간 계급의 성장이에요. 이 중간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문직 종사자들. 오늘날 우리가 다 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자잖아요. 하지만 뭐 무슨 법률가,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도 재벌 회장 앞에서는 뭐 별 볼일 없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했다. 자, 잠깐 뭐 종이 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갑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노동자예요. 중간 계급의 성장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뭐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크게 성장해서 부유해진 반면에 노동자들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렸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장기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여성들이나 아동 노동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었죠. 여성은 이제 일해도 남자만큼 임금을 많이 못 받았고, 너무 어린 8살 정도가 되면 이미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거든요. 이런 그 열악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 있죠. 이 도시에는 생필품의 부족과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의 부족, 그 다음에 주거 문제, 환경 문제, 그래서 거의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방 하나에 한 8명씩 모여서 살았어야 됐고, 변기나 뭐 하수도가 없어서, 이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공간은 거의 쓰레기장 같이 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옛날 산업화 이전보다 훨씬 거지 같은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운동 하면 첫 번째 기억해둬야 될 거 러다이트 운동이 있어요. 이거 외우시고 러다이트 운동이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우리가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되었어? 기계가 나와서. 그럼 기계를 뽀개면 되겠네. 기계 파괴 운동이죠. 여러분들 이제 뭐 각종 스마트 모빌리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택시 업계 타다라고 하는 이제 택시 플랫폼이 나오니까 그 택시업자들이 다 시위하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게 없으면은 못 될 거야. 하지만 당장은 막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가죠. 예, 그런 운송업은 금방 기계의 그 기술의 발전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그런 거야. 기계를 빠개버리면은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발상이었지만 결국에는 정부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의해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권익 운동은 이른바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초기에 노동조합은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19세기 중반쯤이 되면 유럽 각국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런 노동조합의 노동환경 개선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여성과 아동의 노동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각국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은 차츰차츰 개선되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의 그 목숨 걸고 한 투쟁과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은 당연히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의 등장을 갖고 오겠습니다. 사회주의는 할 말이 되게 많지만 교과서에서 너무 간단하게 읽겠으니까 선생님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는 꼭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사장과 노동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추구했었던 공상적 사회주의가 있어요. 공상적 사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됐어, 이상적으로 어떻게 돼, 자본가 사장님하고 노동자는 그냥 물과 기름같이 서로 싸우는 존재야, 싸워서 이긴 놈이 다 가져야지 뭐. 계급 투쟁을 강조했었던 과학적 사회주의가 있어요. 그럼 과학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하면은 요새 개념으로 보면은 공상적 사회주의가 허무맹랑한 바보 같은 소리 같잖아요. 이거는 스스로가 이렇게 부른 건 아니고, 이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는 과학적 사회주의자이, 얘네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비하한 개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상적 공동체를 지향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프랑스 사람 생시몽,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로버트 오원 이런 사람들이 뭐 노동 시간을 줄여주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월급을 올려주는 등의 그 사장과 노동자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장을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착한 사장님은 별로 없죠.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마르크스, 그 다음에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렇게가 있었다. 그리고 초기의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난 사회주의자,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나중에 쭉 이어져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칠게요.